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 그리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디어 이제 모의고사 이제 여기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우리 앞에 단원별 문제풀이나 요거하고 좀 다르게 모의고사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무조건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재면서 그래서 내가 10시부터 시작해서 몇 분 만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1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회 같은 경우 가장 문제도 좀 짧은 편이고 이제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10분 정도 컷이 맞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분 정도 답안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15분 이내에 모든 걸 다 끝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른 과목에 화학 같은 데 좀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단원별하고 좀 다르게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미리 풀어보는데 이거는 시간을 재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 몇 분 정도 걸려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검토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실강을 듣는 분들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먼저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강의를 수강하시면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해서 이제 20번 문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꽉 채워지지 않고 정말 끝에 조금 비어 있죠. 이렇게 그럼 지금 다른 파트보다 좀 문제가 좀 짧은 편이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10분 컷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또 이제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풀 수 있는 파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1번부터 보시면 우리 감염병의 분류 문제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나온 게 법정 감염병의 분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그게 막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게 나온 지가 조금 몇 해 됐죠. 이거 한 3년 정도 된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이건 여전히 나옵니다. 또 얘도 잊을만 하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염병은 병원체에 따른 분류 그리고 법정 감염병 그렇게 분류해 두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합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다음 중 리케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 그랬습니다. 그럼 리케차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하면 우리 대표적인 게 있었죠. 큐열, 발진열, 발진티푸스, 찌찌가무시 요 4가지 정도만 우리는 기억해 두시면 돼서 식품위생직에선 딱 그 4가지 정도만 봐두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있죠. 답은 3번입니다. 발진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1번의 답 3번. 그럼 1번에 있는 성홍열, 2번에 있는 야토병, 4번에 있는 브루셀라 다 뭐냐면은요. 세균성이죠. 자, 오늘 나누려던 참고 자료 프린트까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시간이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를 다 나눠드렸는데, 자, 이 병원체에 따른 분류, 세균성, 우리가 바이러스성, 리케차성, 원생동물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만들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도 같이 나와요. 다음 중 경구 감염병 중에서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이런 형태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세균성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다음 탄저부터 인수공통입니다. 그래서 탄저부터 패스트까지 인수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도 마찬가지. 신증후군 출혈열부터 신증후군 출혈열부터 홍요까지 인수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리케차성은 다 인수공통입니다. 그리고 원생동물성이 있는 아메바성 이질은 경구감염병이었죠. 그래서 요 표 하나를 가지고 2가지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병원체에 따른 분류 그리고 경군지 인수공통인지도 또 그 내에서 분류가 가능하니까요. 이 표를 보고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본이지만 여전히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두세요.
자, 그래서 1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 중독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우리 단골 문제죠. 유해 중금속은 우리 단골 문제라 보시면 돼요. 카드뮴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카드뮴 수은이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최근에 뭐, 그 교육청에서 비소도 나오고, 아니면 종합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문제라 보시면 돼요. 카드뮴 같은 경우. 자, 그럼 이 중에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자, 기억. 주로 벼와 같은 식물에 잘 흡수되며 동물성 식품에서는 간이나 신장 부위에 많다. 그럼 우리 카드뮴 중독증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타이타이였잖아요. 그 이타이타이 일본에 있었던 그 이타이타이 뭘 먹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였어요? 쌀. 그 벼. 그래서 여러분 벼에 특히 잘 축적되는 편이에요. 특이하게. 그리고 동물성 식품에서는 주로 간이나 신장에 축적되어서 문제를 일으켰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소화관에서 흡수는 낮은 편이며 여러분 그 카드뮴은요 무기금속이에요. 유기금속보다 무기금속은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흡수율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칼슘 함량이 높을수록 흡수가 촉진된다. 틀렸죠. 여러분 칼슘 함량이 높으면요 오히려 흡수가 억제돼요. 오히려 감소됩니다. 억제됩니다. 자, 그래서 칼슘 함량이 높을수록 오히려 흡수가 억제돼요. 낮았을 때 촉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촉진되는 경우는요 칼슘 함량이 높을수록이 아니라 낮을수록이어서 칼슘 함량이 낮을수록 흡수가 촉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신장 독성으로 방광요중 결석을 형성을 하고 신장 기능을 방해하고 요관폐색증, 배뇨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이거 틀렸죠. 이거 X예요. 왜 틀렸을까요? 분명히 이 신장이 축적되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증상을 일으키느냐? 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장에 축적되어서 신장에 장애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단백뇨와 그 다음에 골연화증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장에 축적되어서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긴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이 뭐였냐면요. 봤더니 단백뇨. 신장이 망가지면서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 증상하고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칼슘 대사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바로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었죠. 그럼 여러분 디귿은 누구의 특징이냐면요. 누구의 중독 증상이냐면 멜라민이요. 이거 멜라민 중독 증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멜라민 중독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얘는 오히려 결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배뇨 기능에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달라요. 똑같은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증상은 어떨까요? 좀 이렇게 다르다라고 봐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디귿은 멜라민의 중독 증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을 급성 독성이 강한 금속으로 염색체와 DNA 손상을 야기하는 유전 독성 물질이나 발암성은 없다. 발암성 없어요? 발암성도 있었잖아요. 발암성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옳은 것은요, 1번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의 답 1번이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봤던 요 문제에서 나왔던 거 말고 그 외에 좀 더 볼 것들 보실까요? 자,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1페이지 보면, 자, 이거 194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중독 증상이 있었죠. 이타이타이병입니다. 그때 공장, 폐수가 문제였고요. 최근 들어서는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그 외에도 식기 도금하는 데에서도 용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산성식품을 오래 담았을 때 용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증상 보세요. 소화관 흡수율이 5 내지 8% 요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칼슘 함량이 낮을수록 흡수가 촉진됐었고요. 생물학적 반감기 10년 이상 길어요. 그 다음에 신장과 보통 간에 축적이 되는데 메탈로 치오네인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 중독이 강한 금속으로 이렇게 급성 중독 증상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만성 중독 시에 허리,
그다음에 뭐 어깨 이런 통증이라든지 보행불루, 골연화증 이런 걸 일으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서 올 수 있는 증상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서 단백뇨 증상과 함께 골연화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편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유전독성, 발암성 둘 다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카드뮴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콜린에스터라제의 활성을 저해해서 신경 자극이 전달되지 않아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콜린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농약 아니에요? 농약?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었어요? 유기인제 농약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유기인제하고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게 있었어요. 카바메이트제. 자, 그래서 보기들도 보면은 1번에 BHC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농약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농약 중에 유기인제하고 카바메이트제는요, 콜린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농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BHC. 그러면 이거 뭐였냐면 유기염소제 농약이었고요. 네, 프라톨 그럼 유기불소제였고요. 알드린 그러면 유기염소제요. 그럼 보기 중에 뭐예요? 유기인제와 카바메이트제가 없어요. 그렇죠? 얘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콜린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하는 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솔라닌요. 감자에 들어있는 우리 싹이난 감자에 들어있는 발화된 감자에 들어있는 솔라닌요. 콜린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문제를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냐? 2번입니다. 2번. 이거 실제 이제 2024년 경남에서 나왔던 문제를 조금 바꾼 건데 보기를 조금 바꿔본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면 콜린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한다 그러면 유기인제 카바메이트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 솔라닌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김에 우리 거기 이 솔라닌에 대한 거 조금 더 보고 갈까요? 그럼 솔라닌은 바라 부위, 녹색 부위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었죠. 그래서 솔라니딘이라는 스테로이드계 알칼로이드하고 당이 결합된 배당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중독 증상 보세요. 체내에서 콜린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한다라고 나와 있죠. 저해해가지고요. 중추신경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열 이런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비 그리고 복통 설사 같은 위장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솔라닌은요 열에 강해요. 물에 녹지 않고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열 조류로는 절대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파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라 부위, 녹색 부위를 제거하는 게 가장 안전한 예방법이다 라고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식품 첨가물과 용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거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과 용도 연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첨가물하고요 가장 기본은 용도 연결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제일 기본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의 형태.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면 사용 기준까지 나오기도 한다 그랬죠. 요즘에 사용 대상 식품이라든지 그 기준과 연결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4번은 그래서 우리가 이래니까 가장 기본을 냈어요. 주로 기본 위주로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용도 문제예요. 자, 식품 첨가물과 용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질산, 나트륨, 여러분 질산, 아질산, 염들은 뭘로 사용하냐면 발색제거든요. 발색제. 근데 얘네들은 보통 어디에 발색에 이용하느냐? 식육 가공품이라든지 치즈류에 사용 가능한 발색제죠. 자, 그다음 2번. 과산화벤조일, 과하게 산소 많아요. 과하게 산소 많은 이런 과산화벤조일은 산화작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산화작용에 의한 밀가루의 표백작용을 하는 뭐였냐면 밀가루 계량제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로 표백하는 거는요, 표백제가 아니라 밀가루 계량제였죠. 자, 그 다음에 3번 몰식자산 프로필. 이게 몰식자산 프로필 이거 뭐였어요? 산화방지제죠.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산화방지제니까 식용유지류, 버터의 산화방지에 사용 가능한 지용성 산화방지제였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동파라핀 하면은요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소포제다. 여러분 유동파라핀 하면 뭐였어요? 주 용도가
이형제입니다. 이형제. 잘 분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형제였죠. 그럼 소포제, 거품 제거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거품 제거제로 가장 대표적인 건 규소수지였어요. 규소수지. 자, 그래서 이 중에 옳지 않은 거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도인데, 그러니까 용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식품 첨가물과 용도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유동파라핀, 이형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둘 다 용도와 관련된 문제지만 이렇게 문제 유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작년에 이렇게 그 지역별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문제가 나온 지역이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작년에 또 이렇게 크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터지면서 좀 살펴봐 두시면 좋겠죠. 이런 관견. 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칼리시 바이러스가 노로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단일 가닥의 RNA 바이러스고요. 연중 발생하나 특히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고 식품을 상온 보관할 때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발생하기 쉽고요. 증세는 심하지 않고 오심구토, 설사, 복통, 미열이 나며 분사형 구토가 특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염지역에서 채취한 어패류 등은 60도씨에서 한 10분 이상 가열하면요 예방이 가능해요. 자, 이 중에서 옳은 것 찾아라 라고 했죠. 옳은 거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그럼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2, 3일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오심구토, 설사, 복통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라든지 미열, 그러니까 열이 나긴 나는데 미열 정도 수준, 그래서 열이 안 나거나 아니면 뭐 미열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38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그 정도의 발열 증상. 그 다음에 분사형 구토가 특징적이었죠. 그럼 여러분 1번은 왜 틀렸을까요? 1번 우리 단일 가닥이었죠? 단일 가닥. 그래서 우리 노로바이러스는요 단일 가닥의 RNA 바이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그럼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연중 발생하지만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이건 맞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식품을 상온 보관할 때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랬죠. 바이러스는요 외부에서 절대 증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물 이런 데서 증식할 수 없어요. 증식 안 해요. 그냥 식품이나 물에 오염되어 있다가 식품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는 얼마로 가열했어요? 85도씨 1분 이상 가열해야 됐었죠. 자, 그래서 5번의 답 3번이 됩니다. 자, 그 외에 우리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거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자, 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거기 보시면은요 소형 구형 바이러스예요. 작은 구형의 바이러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했듯이 외가닥, 단일 가닥의 RNA 바이러스를 가진 껍질이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철 설사 바이러스라고 부를 정도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굴, 지하수를 사용한 여러 가지 식품 등에서 주로 발생하죠. 김치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연중 발생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에선 절대 증식하지 않고요. 사람의 장관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감염, 2차 감염이 가능했었죠. 자, 그 다음에 냉동에도 강해요. 영하 20도씨에서도 생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자가 10개만 있어도 섭취에도 발생해죠. 그래서 얘는 10개에서 한 100개 정도의 아주 미량으로도 감염이 가능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증상이 소멸된 후에도요. 1, 2주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다 나와도 1, 2주간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무증상 감염도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60도씨 정도의 가열, 5ppm 정도의 염소 처리로는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감염 경로를 보시면요, 물, 음식물, 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입으로 전파되는 감염이 주가 되지만 사람 간 전파도 일어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